토론 주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걸 쉽게 누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능력,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건 뭘까요? 달나라 갈 수 있나요? 땅굴 팔 수 있고 바다 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등등. 사람의 능력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루시라는 영화에 보면은 뇌를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1% 사용할 때 5%, 10%, 20%, 나중에 100%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등등 이런 거를 이제 가정하고 인간의 뇌가 인간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초능력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요즘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 텔레파시 연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제 능력 가운데 텔레파시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 텔레파시 능력을 통해서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놀라운 이론적 토대가 아직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데 빛으로 해도 수십억 광년이 걸린다면 우주여행은 포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텔레파시라고 한다면은 빛보다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그 통신 방법으로 연구를 시도하고 있고 힉스 입자보다 더 중요한 이제 암흑 물질 이제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연구들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 보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처럼도 보이고 과연 인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런 걸 한번 즐겁게 한번 해주시죠. 먼저 어떤 분이 좀 말문을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태규 씨부터 한번 할까요? 태규 씨.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의 능력을 한번 어떤 것이 가장 인간의 중요한 능력이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무한하다거나 이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서 사실상 이제 근대 이후 산업 혁명이 지금 2번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총균세라는 그 책으로 유명한 제레미 다이아몬드? 그 사람은 이제 지금 시대의 이제 3차 산업으로 변화된 이유로는 인간이 이제 19세기 말하고 같은 운명에 처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간이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이제 능력을 선도하는 게 아니고 기술 발전이 점점 인간을 산업 구조라든지 이제 사회 구조에서 도태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쪽에 좀 공감이 되어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기에는 본질은 아마도 사회성이겠죠. 인간의 사회성, 사회를 구성하고 협동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본질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오히려 사회 구조가 인간을 점점 도태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어쩌면 지금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사실 인간이 지금 기계라든지 인간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우월하다거나 특별하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해주셨네요. 인간의 본질은 사회성에 있다. 사회라는 것이 좀 어려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여 살기 위해서는 개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리를 지을 수 있고 덩어리가 돼야 되고 때를 이루어야 되는데 군중, 지중 또는 대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를 위해 또 이제 개인으로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이라는 이제 이원론적인 태도에서 사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한쪽은 개인을 중시하는 쪽이 있고 또 다른 쪽은 이제 집단을 중시하는 쪽이 있어서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태규 씨가 얘기하는 이제 우려는 뭐냐면 집단적인 이런 어떤 유대감이라든지 공동의 가치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되거나 또는 인간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는 능력들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혹시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신 분 있나요? 수많은 동아리, 수많은 뭐 회사, 수많은 뭐 아무튼 모임이라든지 이 사회적인 소통 이런 것들은 더 커지고 많아지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국제기구도 뭐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교류 뭐 엄청 활발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술 발달에 근거한 거죠. 항공의 이제 발달은 거리를 없애버리는 또 통신의 발달은 결국 이제 이러한 소통의 그 장애가 사라지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사회성을 글로벌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성을 인종도 무너지고 종교도 무너지고 하면서 좀 더 자유로운 이런 사회 구성의 원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다면은 현재 기술 발달이 인간을 소외시키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좀 트랜스퍼하고 있다, 전환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구나 인정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사회성은 약화되는 반면에 가볍고 또 개방적이고 또 이렇게 서로 이합 집산이 쉬운 이런 종류, 이건 템퍼러리란 말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사회성은 극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전통적 사회에 끈끈하고 유대감이 강력하고 상호 간섭이 이제 정당화되는 이런 식의 사회성은 이제 아주 약해지고 있고 대신 이제 자발적 의미의 또는 순간 모였다가 해체되는 이런 종류의 사회성, 이것도 사회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마 그걸 사회성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이름을 다 몰라가지고 일단 오늘 말씀하실 때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면은 먼저 하시죠 그러면. 네. 제 이름은 최민서고요. 민서 씨. 네. 네. 주제가 좀 포괄적이고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읽었던 인간 문제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실존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 존재는 실존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이라는 존재만 유일하게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과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구절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네. 누가 쓴 건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아무래도 인간을 정의하는 가장 고결한 방식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되긴 되는. 근데 진짜 생각했던 게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그 문학비평의 예라는 수업에서 표백이라는 책을 추천받아가지고 교수님이 네. 그걸 읽었는데 그분이 이씨 성을 가지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빈? 아니요. 네. 표백. 좀 못 읽어본 책인데. 네. 그게 이제 한겨레 문학상도 받고 지금 2009년에 쓰여진 작품인데 그게 현대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 청춘들을 시대상을 반영한 책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인 세연이라는 여자애가 나오는데 네. 그 여자애가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옛날에 자기는 그 개개인이 다 어떤 색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떤 특출난 개인이 다른 뭐 세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흰 백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색을 던진다고 해도 이미 다시 새로운 것들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휘어지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 중에 그래서 뭐냐 개개인은 다 색을 갖고 있지만 이미 다 표백이 됐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표백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미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획이나 아니면 뭐 내러티브를 뭔가 생산해내는 일은 다 끝났고 이제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소비하는 개인으로밖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 연관시켜서 보면은 뭐랄까 얘 너무 센 것 같은데. 아니요, 좋아요. 네. 네. 인간 존재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존재로 정의된다고 해도 이미 사회 구조나 아니면 세계가 생존의 문제 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를 하자면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자체가 순진한 질문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표백된 자기 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화된 개인이 그 자기가 무력화됐다는 것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또 묻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뭐 영웅적인 그런 실존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제 역설적인 거죠. 이렇다면 표백되고 무력한 상황이라면은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냥 사라져야 되는데 그 자신의 과정 전체를 고민하고 의미를 찾고 결국 거기서 뭔가 또 우리 그 시시포스 신화가 등장하는 대목이 그거잖아요. 표백된 세상인데 또 누가 점을 찍었어. 근데 또 표백이 돼. 근데 또 찍으면서 웃는 거죠. 표백될 거야. 바로 찍는 행위 자체,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실존 철학의 어떤 영웅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도 좀 연결시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태규 씨가 얘기하는 사회성의 소멸과 아주 유사한 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스포일러를 하자면 뭐 중간 정도까지밖에 아직 안 되고 그 여자애가 회사에 어떤 시의성을 주기 위해서 자살하거든요. 그 중앙대에 있는 그 청룡 연못이 있는데 그게 그 더러운 50cm밖에 안 되는 물에 빠져서 죽어요. 자살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방점을 찍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네. 중간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 볼까요? 네. 저는 김형근. 예. 저는 수업이랑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이제 여러 분들의 말씀 들으면 생각한 게 인간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되게 특성 중에 하나가 불만족이 아닐까. 불만족, 그렇죠. 왜냐하면은 인간을 일단 살펴보려면 아무래도 동물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육식동물이나 하여간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잉여로 해놓기 위해서 더 사냥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런 양이 굉장히 적다거나 그런 식인데 인간의 경우에는 농사를 통해서 이렇게 잉여해가지고 그것이 또 이제 지금의 경제 시스템까지 오게 된 것 같고 또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호기심 같은 것도 결국에는 만약에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으면 호기심은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실존적인 모임들도 내가 사는 것에 만족을 하고 내가 지금 내 존재라든가 이런 것에 모든 것이 만족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실존적인 질문이 나올 수가 없지 않았나. 그리고 또 조선시대 막 안분지족을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유산유순에 해서 자연으로 넘어가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어떤 이런 불만족으로 일어나는 경쟁에 대한 불만족으로 다시 또 그런 길을 찾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불만족이라는 게 사실 되게 말 자체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인간을 여기로 현재 모습까지 오게 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었던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가는 그 자체로 불행할 수 있는 불행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불만족이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일단 불만족스러운 돼지는 소크라테스하고 연결이 되네요.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이제 클레오스라고 하는 만족 상태가 있었어요. 우리가 최고다. 아테네 최고고, 우리 영광스럽고 위대하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위대한 행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로마 시민이다, 아테네 시민이다. 이런 이유 하나로 자가장탁에 빠진 거 있죠. 이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계속 짚어요.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만족스러워하냐? 너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배불러서 만족스러운 돼지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될래? 아니면 만족스러운 배부른 돼지가 될래?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대 인간 아닌 것을 이제 구분하는 도식을 처음 플라톤이 시도를 하죠. 지금 재밌는 거는 이제 불만족이 결국 모든 인간의 문명, 잉여와 연결되는 인간의 문명의 원천이 됐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불만족이라는 것은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것을 그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미래에 관한 능력, 그리고 이제 저마다의 어떤 적도라고 말할 수 있는 충족의 원리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불만족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상당히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뭐 실존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 불만족에 의해서 이렇게 그 유발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안본지족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 고상한 인연 같지만은 결국 이러한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불만족 상태인데 이 불만족 상태를 이제 견디기 어려워서 스스로 만족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안분지족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인류사 전체를 불만족과 관련시켜서 한번 쭉 이해해 볼 가능성을 열어주셨네요. 좋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쌓일수록 뒤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앞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펼쳐가시면 더 좋습니다. 네, 우리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김준성이라고 하고요. 김준성, 예. 네, 저는 인간의 능력을 봤을 때 인간의 능력의 전 조합이라고 보거든요. 조합. 네. 어떤 것을 어디에 배치시키고 붙이는 것 이게 그러니까 어떤 창조나 이런 것들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여러 가지 방면을 보아야만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15세기 이후에 도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발전이 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사람들이 도시의 승리라는 도시의 승리. 예, 그 알겠습니다. 예. 받으신 분이 쓴 건데 예. 그러면서 발전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사회성 얘기를 하시잖아요. 집단의 유대와 사회성 문제가 이제 괴리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9세기 이후로 들어가면서 사람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네. 막스가 얘기했다시피 인간의 그 노동자는 노동자가 수가 늘어날수록 자기의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사람이 늘어날수록 한 사람의 개인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만 반면에 그러면서도 사람 사이에 교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창조가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이 진화론적 얘기를 이전에 하셨지만 이게 좀 제가 지금 아직 생각이 완전 정리가 안 돼서 덤바이수라고 하는 이제 사회관계학자 분이 이제 유인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루밍 행위를 하는 걸 토대로 한 100명 정도가 이제 한 사회가 사회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단위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요즘 소셜네트워크 얘기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서 사람의 그 사회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인의 사회성과 그런 이제 현실과의 괴리 그런 것들이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불만족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겔이 말했던 인정 욕구 같은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더 크게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그게 현재 세대의 문제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이제 조합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좀 안 돼서. 네네네. 아이 뭐 굉장히 창의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도시화라는 것은 그 현대로 올수록 더 급속해졌고 메가로폴리스 이런 걸 떠올려 보자면은 뭐 1900년대 초 하면은 뭐 3개, 4개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20세기로 오면은 20세기 말쯤 오면은 2000년 되기 전에 벌써 한 150개 이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는 뭐 급격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운송, 철도 이런 것들 이제 발달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농업혁명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고 뭐 총변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균에 관한 관리, 위생 이런 것들이 뭐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 되고 도시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내면서 도시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문명의 일대 그냥 그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로마도 사실 도시화에 성공한 케이스이고요. 또 고대 그리스 아테네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또 조선 한양도 도시화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도시화가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산업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도시와 저 도시, 농촌과 도시가 연결되면서 유기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이런 도시화가 생겨나면서 이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오니까 끊기잖아요. 익명성의 섬이 생기고 서로 교류하더라도 필요에 의한 교류만 생기고 성실성 필요 없고 이해관계로 이렇게 이익사회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구도로 생기다 보니까 태규 씨가 얘기하는 사회성 유대감 떨어지게 되고 경쟁은 이제 심화되고 불만족은 증대되면서 도시라는 것이 안에 문제 덩어리가 된 거죠. 하지만 이 문제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까지 잘 해결해 왔기 때문에 도시는 성장을 해 온 거죠. 하지만 이제 성장에는 반드시 그 한계가 있게 마련인 것이고요. 그 성장의 한계를 뭐 불만족이라든지 인정투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표출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 또 이제 해결이 된다면은 도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팽창해 나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양한 방식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합 능력이라고 말씀해 준 건 뭐냐면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질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순혈 같은 게 아니고 조합적 능력이 필요해요.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체제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조합 능력인데, 그래서 요즘 혁신에서도 재조합 혁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됐습니다. 그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기와 같은 게 발명되질 못해요.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러한 그 근본 기술들은 생겨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재조합을 하는 거야.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사람을 바꾸든지 뭐 위치를 바꾸든지 재료를 뭐 이래 해가지고 재조합을 통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의 성공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본질을 이런 조합 능력에서 찾은 것은 이질적인 것들을 한데 아울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능력이다. 혁신의 능력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과 뭐 일맥상통한다고 보입니다. 뭐 아주 이렇게 체계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우리 이제 태규 씨 건너뛰어서 강태준. 네. 그냥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실존 철학 맞아. 상실에 대한 불안감. 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상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이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 내가 우울증 이런 게 아니라 죽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쨌든 자기 상실이잖아요. 자살이라는 게. 근데 그 자살이라는 것 때문에 제 주변 어쨌든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가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불안감이 전혀 없거든요. 네. 저는 지금 죽으라 해도 죽을 수 있어요. 젊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제가 죽음으로써 저 바로 근처에 있는 부모님이 슬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안감들,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제가 죽음으로써 또 얘는 왜 죽었지? 도대체 뭐가 불안했던 어쨌든 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거기서 파생되는 불안감들, 어떤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여태까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까 인류 최초 동물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인간만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동물들도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면 사자가 자기 자식들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일도 없을 거고, 독수리들이 자기 자식을 좀 더 날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떨어뜨리거나 이런 건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인하게 키울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강인하게 키우기 위해서 굳이 상실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어쨌든 나는 인간으로 따지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굳이 상실이라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불안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네. 내가 이 관계를 맺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저를 가면서 숨겨가면서 더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 또 뭐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상실하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어떤 상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제 꿈을 뭐 장래희망이나 이런 걸 좀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또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은 학문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태준 씨의 꿈은 뭐예요? 저는 상실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 꿈도 엄청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우울증을 좀 심하게 겪었어요. 진짜 약 먹고 자살시도 몇 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느꼈던 건 그 아까 같은 불안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지금도 약간씩 와요. 저는 뭐 치료를 되게 오래 한 3년 정도 받긴 했는데 오래 오는데, 그때 사실
됐어.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지 않을까 싶어서 실존주의 철학을 가장 처음 읽은 게 존재와 해석. 아이, 그거 읽으면 안 됐었는데. 네. 고문도구야, 그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제가 이겨내서 저는 지금 좀 상실의 시대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은 걸 잃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느꼈던 어떤 이런 감정들을 이겨낸 것처럼 제가 사실 늦게나마 공부를 해서 여기 학과에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인데 제가 이쪽에 들어온 게 저와 같은 상실을 겪는 사람들에게 매체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이런 감정들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방송 PD가 돼서 약간 철학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니면 조금 더 상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차라리 철학자가 돼야 될 것 같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거나 철학자이거나 작가이지 방송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뭔 소리죠? 바뀐가요? 윤인가요? 뭐 무너지는 건 아니죠. 이제 상실이라는 개념은 그 인간의 아주 원초적 불안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에게는 분리불안이라는 건데요. 어머니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던 합일의 감정, 이걸 이제 평안함이라고도 하고 보호받음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사랑받고 있다는, 인정받고 있다는 근본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내가 알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분리 불안에 노출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분리되어 온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오늘날은 여러 가지가 이제 밝혀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태아 있을 때 가장 무력한 상태 때 어머니의 뭐 영양 상태, 감정의 정도, 약물 등등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되는데 태어나서도 이게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 오늘날은 약으로 치료가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초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상실이라는 것의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이, 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만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어머니하고도 관계가 있을 테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본인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것이 상실의 그 원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변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애착이라든지 집착이 큰 것이고, 그때는 이제 어떤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버림받는다든지 떨어져 나간다든지 혼자가 된다든지 뭐 등등. 근데 이거는 현재 내 수준에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야. 아주 원초적인 사건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이제 꿈의 해석 이런 것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요법들을 통해 가지고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걸 알아서 이제 하는데, 그 칼 융의 심리학, 아들러 이후의 심리학에서 이것들을 좀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고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특히 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본인이 현실 속에서 관계 맺고자 하는 바가 실패될 때 주로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융의 조언입니다. 현재 공부가 문제야, 공부하라는 거죠. 현재 뭐 외로워요, 그러면 사람을 사귀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문제에 집중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해 가면 과거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근데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 문제로부터 등을 돌리면 과거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오히려 과거로 레트로스펙트 이제 퇴행한다는 거죠. 아들러는 반대, 더 극단적인, 제가 보기엔 좀 더 나은 건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아실현을 하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것의 본질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깨닫고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태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고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현대 이제 이렇게 아들러라든지 매슬로우는 좀 약간 환경을 좀 더 강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태준 씨의 질문은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는 철학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학기 정도면은 이 문제의 정체는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존 문제의 정체는 키에르케고르 정도만 한번, 그러니까 선택을 좀 잘못하신 거예요. 존재와 무를 하지 말고 키에르케고르를 했더라면 좀 더 일찍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노력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 분. 제 이름은 김정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인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자신도 인간됨을 지켜야 하지만 다른 타인에 대해서도 그 타인들이 최대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인간이 태어난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시대는 너무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고 정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 지향으로 세상이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그게 좀 많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발전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발전을 좀 멈추고 뭐 인공지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많이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멈추고 보다 이제 인간들이 더 이렇게 생명을 좀 추구하는 그런 지향에 되는 게 아닌가. 네, 좋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말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것은 그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볼 것이냐, 아니면 어른처럼 볼 것이냐, 결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AI는 이미 출현을 했어요. 현실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 출연 안 했으면 하고 바라는 건 어린아이적인 것이고요. 어른은 이미 저질러졌잖아요. 그럼 수용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물음을 바꿔야 돼요. 이 AI가 출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자꾸 나와서 우리를 괴롭혀, 이래 왜를 물으면 방향이 잘못됐어요. 물음의 방향이. 이미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이야 이러면 물음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렇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인정하는 이런 어른스러움이 일단 필요하고요. 현재는 무한 질주의 시대입니다. 경쟁뿐만 아니고 경제에서도 정치에서도, 정치는 좀 퇴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약간씩 빠르기는 속도가 다르지만은
무한질주를 하고 있어요. 인간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수많은 충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 모두죠 사실은, 우리 누군가가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 시대 전체는 무한질주의 시대이다. 그런데 멈춰라 그러면요, 딱 멈추는 순간 모든 건 튕겨져 나가서 현실은 폭파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성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죠. 지금 병원이 더 필요한데 이런 병원을 짓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멈춰라라는 말 속에는 한편으로는 책임 회피, 무책임, 그리고 무능력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신중하게, 왜 내가 멈춰라라고, 지금 파우스트 아니잖아요. 파우스트가 순간을 향해서 멈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제 인간성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파우스트의 외침은. 근데 현재 정은 씨의 외침은 두려움 외침이에요.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외침보다는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의 외침이기 때문에 인간성과는 무관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멈춰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게 만들 것이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음 자체를 조금 변형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뭐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토론을 좀 뒤에 해요. 그러면 금방 보셨겠지만 모든 분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일단 이게 너무 놀랍고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다 하지만은 결국 서로가 이런 부담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결국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 욕구가 제대로 작동해가지고 통합만 되면 저도 여러분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전혀 두려워하거나 뭐 불편해하지 마시고 토론할 거리들이 좀 많이 적어 오시고, 수업 진도라는 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오늘 이 물음에 대한 대답만 우리가 잘 해내도 한 학기 이미 다 끝난 거죠. 근데 아마 이 물음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해답이 좀 어려워서. 오늘 아무튼 좋은 토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